안녕하세요. 노후의 라디오북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한 편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강남 한복판 고급 백화점 명품관에서 촌스럽다는 이유로 쫓겨난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의 손목에 찬 낡은 은팔찌 하나를 본 백화점 사장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급히 매장 문을 모두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를 내쫓았던 직원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했죠. 도대체 그 할머니는 누구였을까요? 그 작은 은팔찌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저는 바로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던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박순덕, 올해 72살입니다. 평생을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사 지으며 살아온 평범한 할머니예요. 아니, 평범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단 하루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제 하나뿐인 딸 미란이가 실종된 그날부터 말이에요. 20살 꽃다운 나이에 서울로 대학을 다니러 갔던 우리 딸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하숙집에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CCTV에 마지막으로 찍힌 딸의 모습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대형 트럭과 부딪히는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사고 현장에 딸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병원에도 영안실에도 어디에도 우리 미란이는 없었어요. 경찰은 말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기억을 잃고 어디론가 떠났을 거라고,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우리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딸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서 딸을 찾아야 했어요. 논밭을 팔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며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란 세월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었어요. 그러다 한 달 전 기적처럼 탐정 이현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혹시 따님이 손목에 은팔찌를 차고 있었나요?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미란이가 중학교 때 제가 직접 만들어준 그 은팔찌. 세상에 단 2개밖에 없는 팔찌였습니다. 하나는 딸에게 주었고 하나는 제가 차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딸 찾으셨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서울 강남 S백화점에서 일하는 김수진이라는 여성이 똑같은 팔찌를 차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저는 그 전화를 받고 곧바로 서울행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 3천만 원을 보자기에 싸서 말이에요. 20년 만에 다시 만날 우리 딸에게 줄 선물을 사려고요. 명품 가방 하나쯤은 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백화점 명품관에 도착했을 때 기다리고 있던 건 따뜻한 재회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VIP 고객만 들어올 수 있어요. 나가주세요. 젊은 여직원이 저를 밀어내듯 쫓아냈어요. 낡은 등산복을 입은 제 모습이 그 화려한 매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듯 코웃음을 치면서 말이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어 돈뭉치를 보여줬습니다. 아가씨, 나도 손님이요. 딸한테 선물 사주려고. 손님은 무슨요? 여기 가방 하나가 1,000만 원이 넘는다고요. 구경만 하실 거면 1층 가세요. 그리고 요즘 누가 그렇게 현금을 들고 다녀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까지 불려왔어요. 저는 결국 복도로 떠밀려 나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20년을 기다렸는데 딸을 만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쫓겨나다니. 그때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한 신사분이
제 손목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제가 차고 있던 낡은 은팔찌를 보면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 팔찌. 그분은 곧바로 명품관으로 뛰어들어가더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장 매장 문 닫아. 지금 즉시. 백화점 사장이었어요. 그분은 다시 저에게 달려와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20년 전 한강대교에서. 그 순간 저는 기억났습니다. 20년 전 그 추운 겨울날 한강대교 난간에 서 있던 젊은 청년을, 제가 붙잡고 살려냈던 그 청년을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백화점 사장은 그렇게 놀랐을까요? 그리고 제 딸은 정말 그곳에 있었던 걸까요? 그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99년 겨울, 저는 남편과 함께 경상도 작은 마을에서 배추 농사를 지으며 살았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딸 미란이가 있었으니까요. 미란이는 저희 부부의 유일한 자식이었어요. 늦둥이로 얻은 딸이라 더욱 귀했습니다. 미란이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우리 마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국문학과였어요. 책 읽기를 좋아하던 우리 딸에게 딱 맞는 과였죠. 엄마, 나 서울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꼭 작가 될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 이야기를 책으로 쓸 거야. 미란이는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번 돈을 다 써서라도 우리 딸 뒷바라지를 해야겠다고요. 1999년 3월 미란이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했어요. 학교 생활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가 잘해주신다고, 밥도 맛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해 11월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시험 기간이라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가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어요. 여보, 이상해요. 우리 미란이가 이렇게 연락을 안 할 리가 없는데. 남편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서울로 올라갔어요. 난생 처음 타보는 고속버스였습니다. 5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어요. 하숙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는 당황한 표로 말했어요. 미란이요? 3일 전부터 안 들어왔어요. 저도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대학생이 며칠 안 들어오는 건 흔한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혹시 남자친구 생긴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 그러잖아요. 아니었어요. 우리 미란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지만 아무도 미란이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학교에도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러던 중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따님이 은팔찌를 차고 있었나요? CCTV에 교통사고 영상이 찍혔는데. 저는 비명을 지르며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경찰은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서 우리 미란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때 신호를 무시한 대형 트럭이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으악!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어요. 화면 속 미란이는 트럭에 부딪혀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끊겼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어디 있어요? 경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사고 현장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혈흔도 없고 시신도 없고. 그럼 우리 딸은 어디 갔어요?
주변 병원을 다 수색했지만 해당 시간대에 교통사고로 입원한 20대 여성 환자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사고 충격으로 기억을 잃고 어디론가 떠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억상실증 환자는 때때로.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남편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우리는 서울 전역을 뒤졌어요. 병원마다 경찰서마다 찾아다니며 딸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딸 못 봤어요? 20살 여자아이인데 키가 162cm고 은팔찌를 차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우리 딸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서울에서 살면서 계속 딸을 찾았어요. 전단지를 돌리고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고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에도 나갔습니다. 남편은 점점 수척해졌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밤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남편을 다독이면서도 딸을 찾기를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한강대교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겨울이었어요. 눈이 펑펑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그때 다리 난간에 서 있는 한 청년을 봤어요. 3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너무 절망적이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저 사람이 뛰어내리려 한다는 걸요. 안 돼요. 저는 달려가서 청년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청년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누구세요? 아가씨, 안 돼요. 뛰어내리면 안 돼요.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사업에 실패해서 20억 빚을 졌어요. 아내도 떠났고 집도 날아갔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저 청년의 나이가 우리 딸과 비슷해 보였거든요. 우리 미란이도 어디선가 힘들어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가씨, 끝이 아니요. 살아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나도 지금 딸을 잃고 매일 죽고 싶지만 그래도 살아야 돼. 딸이 돌아올 때까지 살아야 한다고. 청년은 오열했습니다. 저는 청년을 난간에서 끌어내려 근처 찻집으로 데려갔어요. 따뜻한 차를 시켜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최민석이었어요. IT 벤처 사업을 하다가 투자 사기를 당해 모든 걸 잃었다고 했습니다. 보증까지 서줬다가 20억이라는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됐대요. 할머니, 저는 이제 정말 방법이 없어요.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와요. 이제 도망칠 곳도 없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가씨, 잠깐만 기다려봐요. 저는 은행에 가서 우리 집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5천만 원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 전부였어요. 그 돈을 청년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일단 급한 불 끄고 다시 시작해봐요. 젊은 사람이 포기하면 안 돼. 청년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어요. 할머니, 이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저는 이걸 갚을 필요 없어. 대신 한 가지만 부탁할게. 저는 제 손목에서 은팔찌를 풀어 청년에게 건넸습니다. 이 팔찌는 우리 딸이 차고 있던 거랑 똑같이 만든 거요. 세상에 단 2개밖에 없어. 혹시라도 서울 어디선가 이 팔찌 찬 아이를 보면 우리 딸일 수도 있으니 꼭 연락 주이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적어줬어요.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팔찌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꼭 갚을게요. 이 팔찌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청년의 이름도 연락처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저 살아주기만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후 우리 삶은 더 힘들어졌어요. 대출금을 갚아야 했고 딸을 찾기 위한 비용도 계속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3년 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여보, 미안해요. 우리 딸 못 찾아서.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찾아야 했어요. 저는 시골로 내려가 다시 농사를 지으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사립탐정을 고용했습니다. 10년, 15년, 20년. 세월이 흘렀지만 딸의 소식은 없었어요. 그러다 한 달 전 기적처럼 탐정에게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20년 만에 딸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요. 하지만 명품관에서 쫓겨나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을 때 그 청년이 나타난 겁니다. 아니, 이제는 백화점 사장이 된 최민석 씨가요. 할머니, 정말 할머니이십니까? 최민석 사장은 제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20년 전 그 청년을 알아봤습니다. 아이고, 그때 그 총각이 이렇게 잘 되었구만. 할머니, 저는 20년 동안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연락처를 잃어버려서, 은혜를 갚지 못해서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민석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백화점 사장이 복도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우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을 겁니다. 할머니, 여기서는 곤란하니 제 사무실로 가시죠. 제대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명품관에서 젊은 여직원이 뛰어나왔어요. 아까 저를 쫓아낸 그 직원이었습니다. 이름표를 보니 한지우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왜 매장 문을 닫으라고? 민석 사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한지우 씨, 당신은 방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네, 저는 그냥.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분은 이 백화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20년 전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이분을 쫓아냈어요? 지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손님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몇 번을 교육했습니까? 당신은 지금 당장. 사장님, 제가 민석 씨를 말렸어요. 됐어요. 그 아가씨도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 너무 야단치지 마이소. 하지만 할머니, 괜찮아요. 나는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어서 왔거든요. 민석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넓고 화려한 사무실이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차 한 잔 드시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석 씨가 직접 차를 따라 주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총각은, 아니, 사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크게 성공했어요? 민석 씨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그 5천만 원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작은 온라인 쇼핑몰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키웠어요. 10년 전에 이 백화점을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더 괴로웠어요. 할머니께 은혜를 갚지 못해서요. 아이고, 그런 마음 먹지 마이소. 총각이 잘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아닙니다. 저는 매달 할머니를 찾는 광고를 냈어요. 신문에도 방송에도요. 혹시 은팔찌를 찬 사람을 본 적 있냐고.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저를 찾아줬다니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사장님, 나 여쭤볼 게 있는데. 네, 할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혹시 이 백화점에 김수진이라는 직원이 있어요? 명품관에서 일한다던디. 민석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수진 매니저요? 아, 네. 있습니다. 명품관 책임자예요. 매우 유능한 직원이죠. 근무한 지 15년 정도 됐을 겁니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 사람, 혹시 은팔찌를 차고 있지 않던가요? 은팔찌요? 민석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아요. 수진 매니저가 항상 은팔찌를 차고 있어요. 한 번도 벗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가끔 그 팔찌가 굉장히 소중한 거냐고 물어보면 웃으면서 대답을 얼버무리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20살 우리 딸 미란이의 사진이었어요. 사장님, 이 사진 좀 봐주이소. 혹시 이 아이가 김수진 씨랑 닮지 않았어요? 민석 씨는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설마 우리 딸이요. 20년 전에 실종됐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는 뒤 시신을 못 찾았어요. 탐정이 김수진 씨가 우리 딸일 수도 있다고. 잠깐만요, 할머니. 민석 씨는 급히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김수진 매니저, 지금 당장 제 사무실로 올라오라고 전해주세요. 긴급입니다. 몇 분 후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우리 딸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나 어른이 된 모습이었지만 틀림없었어요. 그 눈, 그 코, 그 입, 모든 게 우리 미란이었습니다. 미란아. 제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수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를 부르셨나요? 그런데 저는 수진인데요. 수진 매니저. 민석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과거를 기억하십니까? 20년 전 일을요.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장님, 그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20년 전 기억이 없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 제가 소리쳤어요. 언제 당했어요? 몇 월이었어요? 수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1999년 11월이었어요. 그때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트럭에 부딪혔대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제 이름도 가족도 아무것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민석 사장이 급히 저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우리 딸이요. 우리 미란이가 맞아요. 저는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손목에 찬 은팔찌를 봤어요. 똑같았습니다. 제가 만든 그 팔찌였어요. 세상에 단 2개밖에 없는 팔찌. 이 팔찌, 어디서 났어요? 수지는 자신의 팔찌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건 제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차고 있었어요. 유일한 단서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벗지 않고 있었어요. 혹시 이걸 보면 제가 누군지 기억날까봐. 내가 만들어준 거요. 미란아, 너 중학교 1학년 때 생일 선물로 내가 직접 만들어준 팔찌야. 똑같은 거 2개 만들었어. 하나는 내가 차고, 하나는 내가 차고. 저는 제 손목에 팔찌를 풀어 수진에게 보여줬어요. 두 팔찌를 나란히 놓자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같은 은으로, 같은 무늬로 만든 팔찌였어요. 수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정말 미란아, 나야. 엄마야. 20년을 찾았어. 20년을. 저는 수진을 끌어안았어요. 하지만 수진은 제 품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당연했어요. 기억이 없는데 갑자기 나타난 노인이 엄마라고 하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할머니, 아니, 정말 제가 따님이라는 건가요? 그래, 맞아. 너는 박미란이야. 1979년 5월 3일생. 경상도 청도에서 태어났어. 초등학교 때 그네에서 떨어져서 왼쪽 팔꿈치에 흉터가 있고 민석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 매니저, 왼쪽 팔꿈치에 흉터가 있습니까? 수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있어요. 어릴 때 다쳤다던데. 어떻게 다쳤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네에서 떨어졌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 내가 병원에 데려갔는디 너는 울지도 않고 씩씩하게 치료받았어. 의사 선생님이 용감하다고 칭찬했지. 저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미란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요. 첫 걸음마를 뗀 날, 첫 말을 한 날, 초등학교 입학식 날, 중학교 때 상 받은 날.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데, 할머니는, 아니, 어머니는 다 기억하시네요. 엄마는 다 기억해. 너에 대한 모든 걸 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까 그 한지우 직원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수진 언니. 지우는 수진에게 달려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언니, 이거 무슨 일이에요? 이 할머니가 언니 엄마라고요? 지우야. 수진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민석 사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지우 씨, 지금 근무 중에 무단으로. 사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진 언니. 지우는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두려움? 죄책감? 저는 그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한지우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비밀이 모든 것을 뒤흔들 거라는 것을 민석 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지우 씨, 지금은 중요한 이야기 중입니다. 나가주시겠습니까? 사장님, 저는 나가세요. 지우는 입술을 깨물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하지만 문을 나가면서 저를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왠지 불안했어요. 수지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났으니 당연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어머니의 딸이라면 저는 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까요? 20년이나 지났는데 의사들이 그러더라고. 심한 충격을 받으면 기억이 차단될 수 있대요. 하지만 괜찮아.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저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 순간 수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제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빠는 17년 전에 돌아가셨어. 너를 못 찾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아빠가 돌아가셨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은 없지만 아빠라는 단어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아빠한테 너를 보여주지 못해서. 아빠는 마지막까지 너를 찾으려고 했어. 미란아,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는 말만 하시면서. 수진이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만난 적도 없는 아버지인데.
민석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수진 매니저께서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천천히 이야기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요, 사장님. 나는 20년을 기다렸어요. 하루도 더 기다릴 수 없어. 저는 수진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미란아, 엄마랑 같이 가자. 집에 가서 내 어릴 적 사진도 보여줄게. 내가 좋아하던 인형도 아직 그대로 있어. 내 방도 그대로 놔뒀어. 수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저도 가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 버렸잖아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아. 엄마가 다 이해해. 그래도 미란아.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탐정 이현우 씨였습니다. 할머니, 김수진 씨를 만나보셨어요? 네, 지금 같이 있어요. 우리 딸이 맞아요. 확실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할머니, 제가 추가로 조사를 했는데요.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점이요? 김수진 씨가 병원에서 깨어난 게 1999년 12월 5일이에요. 사고가 난 지 2주 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누군가 김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원래 김수진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김수진은 1999년 11월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그런데 그 신분이 지금의 김수진 씨에게 넘어갔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우리 딸이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살아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병원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분을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민석 사장과 수진도 제 표를 보고 걱정스러워 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탐정의 말을 전했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살아왔다고요? 그럼 진짜 김수진은 누구예요? 민석 사장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인사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수진의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입사 지원서를 봤습니다. 수진 매니저는 2005년에 입사했네요. 당시 26살. 추천인은 민석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한지우였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지우가 저를 추천했다고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여기 보세요. 한지우가 당신을 대학 친구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기억상실증이 있다는 것도 설명했네요. 저는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장님, 그 한지우라는 아가씨를 다시 불러주시겠어요? 민석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내선 전화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한지우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직원이 급히 올라와서 보고했습니다. 사장님, 한지우 씨가 갑자기 퇴근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며. 뭐라고? 허락도 없이? 이상했어요. 너무 이상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한지우에게 뭔가 비밀이 있다고요. 사장님, 한지우 씨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민석 사장은 인사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강남구 대치동. 거기로 가봅시다. 지금 당장. 수진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요? 지우는 제 친구예요.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일자리도 구해줬고. 미란아, 엄마 말 믿어봐. 뭔가 이상해. 우리 같이 가보자. 우리는 급히 백화점을 나섰어요. 민석 사장의 차를 타고 한지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어요.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면서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지우 씨 찾으세요? 아까 급하게 나가던데요. 큰 가방 들고. 혹시 어디 간다고 했나요? 글쎄요, 공항 간다는 것 같던데.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공항? 왜 갑자기 공항에 가는 걸까요? 민석 사장이 말했습니다. 제가 지인한테 연락해 볼게요. 공항 출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10분 후 민석 사장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통화를 마친 그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한지우가 1시간 전에 출국 수속을 밟았습니다. 방콕행 비행기를 탔어요. 도망친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지우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지우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 딸과 관련이 있다고요. 탐정 이현우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탐정님, 한지우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 좀 해주세요. 1999년 당시에 무엇을 했는지.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백화점으로 돌아왔어요. 민석 사장의 사무실에서 탐정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한지우는 원래 한지은이라는 이름이었어요. 1999년 11월 진짜 김수진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한지은은 경상을 입고 살아남았고 김수진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그럼 한지은은 친구 김수진의 신분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한지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박미란 씨가 기억을 잃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 한지은이 그녀를 김수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로 김수진의 지갑과 신분증을 제시했고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우리 딸이 20년 동안 다른 사람으로 살아온 건 그 한지우 때문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한지은, 즉 한지우는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빚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친구의 죽음을 이용해 신분을 세탁했습니다. 수진이 얼굴을 감쌌어요. 지우가, 아니, 지은이가 저를 속였다고요? 20년 동안?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탐정이 말을 이었어요. 한지우는 박미란 씨를 버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곁에서 돌봐줬어요. 일자리를 구해주고 아파트도 구해줬습니다. 마치요? 마치 죄책감 때문에 평생 속죄하려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 됐어요. 한지우가 우리 딸의 인생을 망쳤지만 동시에 돌봐주기도 했다니.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도대체 누구예요? 박미란? 김수진? 저는 누구로 살아야 해요? 저는 수진을 꽉 안았어요. 너는 박미란이야. 내 딸이야. 그게 진실이야. 민석 사장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한지우를 고소하시겠습니까? 신분 도용, 사문서 위조, 여러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 여자를 처벌해야 할까요? 하지만 사장님, 일단 그 아가씨를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야 해요. 하지만 이미 출국했는데요. 기다릴게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사흘 후 한지우가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백화점으로 찾아왔어요.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할머니, 수진 언니, 죄송합니다. 지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무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어요.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수진이와 함께 길을 걷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저는 살았어요. 그때 저는 빚에 쫓기고 있었어요.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수진이의 신분을 훔쳤어요. 수진이는 빚도 없고 깨끗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후 병원에서 기억을 잃은 언니를, 박미란 씨를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네. 저는 언니가 기억을 못 찾으니까 언니를 김수진이라고 속였어요. 제 죄를 숨기려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곁에 있어준 건 왜예요? 지우가 얼굴을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저는 언니를 속였어요. 언니의 인생을 망쳤어요. 그래서 평생 속죄하려고 했어요. 언니가 잘 살 수 있게 돕고 보호하고,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그런데 왜 도망쳤어요? 두려웠어요. 진실이 밝혀지면 언니가 저를 증오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도망치다 보니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한테, 할머니께 직접 사죄해야 한다고. 저는 지우를 내려다봤어요. 이 여자를 용서해야 할까요? 20년간 우리 딸을 속인 이 여자를요? 하지만 이 여자가 없었다면 우리 딸은 혼자 거리를 헤맸을 거예요. 기억도 없이, 갈 곳도 없이. 어쩌면 더 큰 불행을 겪었을지도 몰라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아니, 지은아. 언니. 화가 나요. 정말 화가 나요. 20년 동안 나를 속였잖아요. 내 진짜 이름도, 내 가족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수진이 눈물을 닦았어요. 너도 날 진심으로 아꼈다는 거 알아요. 20년 동안 곁에 있어줬잖아요. 내가 힘들 때마다 도와줬고 위로해줬어요. 그게 죄책감 때문이었다고 해도 그 시간들이 가짜는 아니었어요. 언니, 용서할 수는 없어요. 아직은. 하지만 미워할 수도 없어요. 그게 더 괴로워요. 지우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저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석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지우 씨, 아니 한지은 씨. 당신이 한 일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와 수진 매니저께서 고소하지 않으신다면. 사장님, 제가 말했어요. 고소는 안 할 거예요. 대신 저는 지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제부터 진실하게 살아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당신 이름을 되찾으세요. 그게 진짜 속죄예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울었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아니, 미란이는 법적으로 다시 박미란이라는 이름을 찾았어요. 한지우는 한지은으로 이름을 되돌렸고 백화점을 떠났습니다. 민석 사장은 저에게 엄청난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제가 20년 전 받은 은혜를 이제야 갚고 싶습니다. 이 백화점 지분 20%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배당금도. 사장님, 됐어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 대신 부탁이 하나 있어요.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민석 사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할머니,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경상도 시골집에서 미란이와 함께 살고 있어요. 미란이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저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20년간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요. 아직도 미란이는 과거를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해요. 가끔 어렴풋한 이미지들이 떠오른다고 하지만 선명한 기억은 아니에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우리는 지금 함께 있으니까요. 엄마, 이거 제가 어렸을 때 입던 옷이에요? 미란이가 장롱에서 작은 원피스를 꺼내 들고 물었어요. 분홍색 원피스였습니다. 미란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입학식에 입었던 옷이에요. 그래, 맞아. 너 그거 입고 학교 갔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 선생님들이 다 칭찬했지. 기억은 안 나는데 왠지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미란이가 옷을 가슴에 안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기억은 없지만 미란이는 조금씩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마당에서는 닭들이 모이를 쪼고 있었어요. 미란이는 처음에 닭을 무서워했지만 이제는 직접 모이를 주곤 합니다. 텃밭에서 상추도 키우고 토마토도 키워요. 엄마,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게요. 된장찌개 만들고 싶어요. 그래, 우리 딸이 만들어주는 밥이 제일 맛있지. 미란이는 부엌으로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어요. 저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민석 사장은 약속대로 미란이를 잘 챙겨줬어요. 비록 미란이가 시골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백화점 고문직을 유지하면서 월급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직접 찾아와서 안부를 묻곤 합니다. 할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럼 나는 팔팔해. 100살까지 살 거요. 그러셔야죠. 미란 씨도 잘 지내시죠? 응, 우리 딸 잘 지내요. 요즘은 텃밭 가꾸는 재미에 푹 빠졌지. 민석 사장은 올 때마다 선물을 한가득 들고 왔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는 절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살아있는 건 할머니 덕분입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맙네, 고마워. 총각이 이렇게 착하니 엄마가 좋겠지. 민석 사장은 쑥스럽게 웃었어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뿌듯했습니다. 20년 전 그 절망적이던 청년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으니까요. 한지은에 대한 소식도 들었어요. 그녀는 이름을 되찾은 후 작은 옷가게를 열었대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서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미란이에게서 전화가 왔었어요. 한지은이 찾아왔다고요. 엄마, 지은 언니가 여기까지 찾아왔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가? 사과하러 왔대요. 그리고 제게 편지를 줬어요. 그날 저녁 미란이는 그 편지를 저에게 보여줬어요. 편지에는 지은의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 언니, 아니 미란 언니에게 언니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 걸 알아요. 하지만 20년 동안 그렇게 불렀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르게 해주세요. 저는 언니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어요. 언니의 인생을 빼앗았고 거짓말로 20년을 살게 만들었어요. 제 죄는 너무 커서 평생 갚아도 모자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진실이었어요. 언니를 아끼는 마음은 진짜였어요.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이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언니는 제 진짜 가족이 됐어요. 언니가 웃으면 저도 행복했고 언니가 힘들어하면 저도 아팠어요. 이제 저는 제 이름을 되찾았어요. 한지은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언니에게 할 수 있는 진짜 속죄라고 생각해요. 언니 행복하세요. 할머니와 함께 평화롭게 사세요.
그게 제 진심 어린 바람이에요. 언니를 사랑했어요.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한지은 올림. 미란이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저는 지은 언니를 용서해도 될까요? 미란아, 용서는 내 마음이 편할 때 하는 거야. 억지로 할 필요 없어. 하지만 언니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 죄책감을 안고 산 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착한 애, 우리 딸.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니. 미란이는 며칠 후 한지은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그 후로 한지은이 가끔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예전처럼 편해졌어요.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미란이는 지은을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게 미란이가 선택한 방식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민석 사장과 한지은이 함께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마당에서 저희 넷이 둘러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할머니, 이 집 정말 좋네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그렇지? 서울은 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워서 나는 못 살겠더라고. 미란이가 직접 만든 호박전과 파전을 내왔어요. 모두 맛있다고 칭찬했습니다. 미란 씨 요리 실력이 정말 늘었어요. 한지은이 말했어요. 미란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언니가 예전에 가르쳐 줬잖아. 그거 기억하면서 만들었어. 정말? 내가 그랬어? 응. 비록 그때 기억은 없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나 봐. 두 사람이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그들은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석양이 마당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민석 사장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그래, 조심해서 가이소. 또 오고. 네, 할머니. 건강하세요. 그들이 떠난 후 미란이와 저는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어요. 엄마. 응? 행복해요. 미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기억은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요. 엄마와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행복해, 미란아.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이렇게 너랑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손을 꽉 잡았어요. 20년의 시간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게 기적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미란이가 저녁 준비를 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밥을 먹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미란이가 자러 들어갔어요. 저는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딸 찾았어요. 20년 만에 하늘의 남편에게 말을 건넸어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여보. 수고했어.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마음이 편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딸에게도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구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에게 가혹한 시련을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절망에 빠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찾아옵니다. 저는 20년을 기다렸어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딸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딸을 되찾았어요.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석 사장처럼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한지은처럼 죄를 뉘우치고 속죄하려는 사람. 그들이 있기에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외모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명품관에서 저를 쫓아낸 그 직원은 제가 촌스러운 할머니라서 무시했어요. 하지만 사람의 가치는 옷이나 외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짜 귀한 건 마음이에요. 저는 가난한 시골 할머니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딸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으니까요. 그 사랑이 결국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그래도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오늘도 노후의 라디오북 채널이 앞으로 당신의 인생을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작품을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